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다 도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번 달 주제가 지금 우리 습기 제거제, 제습기 만들기, 그 다음에 미조 지폐 감별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칫솔 살균기에서 썼던 자외선 램프 사용해서 비슷한 이제 주제로 가게 돼서 근데 조금 보여주는 활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리고 풍향풍속계랑 곤충표본 만들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대로 저희가 물 먹는 고래편 해서 고래 제습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만들 제습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제습이라는 게 뭔지 아이들하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제습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 제습이라는 게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제습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요즘은 가정에서 제습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제습기에 대해서 좀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 되면 옷장 안에 넣어놓는 물 먹는 하마라든가 오늘은 우리는 물 먹는 고래를 유사 상품을 만들어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품이 어떻게 해서 제습 역할을,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제품에서 제습이 되는 염화칼슘이라는 약품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 그 제습 이외에 겨울철에는 어떤 곳에서 또 이용되고 있는지 요즘 겨울이라 눈도 많이 오는 날 며칠 전에도 눈이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를 낮추는 것을 제습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제습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제습기를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습기 사용해 본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발표를 한번 시켜보세요. 제습기를 엄마가 켰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건조한 보송한 느낌이 난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느끼기는. 근데 제습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리는 에어컨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실외기가 바깥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듯이 얘도 공기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거니까 제습기 기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막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공기 안에 있는 물기를 수분을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 수분이 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욕실에서 수증기가 많이 막 김이 피어오르고 막 수증기가 나면 어떻게 됐을 때 걔가 물방울로 변해요? 차가운 벽이나 뭐 유리나 이런 곳에 닿았을 때 얘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원한 음료수, 뭐 얼음물이나 뭐 시원한 음료수나 물이 들어있는 컵을 놓았을 때 겉면에 그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공기 중에 있던 그 수분이 물컵에 차가운 것과 닿아서 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습기라는 것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걔를 차가운 것을 그 공기를 통과시키면 그 공기 속에 있던 수분이 물방울로 변해서 그 제습기 기계 안에 모이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바람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남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죠. 그거를 냉각시켰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따뜻한 공기로 해서 다시 나오는 게 제습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제습기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냉각팬을 돌려서 제습을 하는 제습기도 있고요. 전기로 수증 물방울을 만들게 되는 그런 제습기도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습기들은 보통 그렇게 이제 안에 냉각기를 통과함으로써 공기 중에 있는 물기가 그 수분이 물방울로 변해서 이제 그 안에 쌓이게 되는 그런 제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냉각식 제습기, 일반적인 제습기고요.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제습기는
우리 물 먹는 하마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직접 흡수하는 거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흡수하는 그런 흡수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이 흡수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흡수제는 실리카겔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자나 김, 뭐 무슨 가루 물질 이런 거 들어있는 뭐 그런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봉지 있잖아요. 이렇게 김에 들어있는 조그만 실리카겔, 아니면 옷 같은 데도 어떤 옷 사면 옷 주머니에도 이렇게 조그만 실리카겔 봉지 들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모아서 뜯어 놓으셨다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애들하고 한번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막 뒤져서 실리카겔 한 봉지를 그 생강차 분말 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 한 봉지를 뜯어서 오늘 갖고 왔거든요. 어젯밤에 급하게 뒤져서 갖고 왔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그거를 많이 모아 놓으시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 조금 좋아서 그거는 좀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제습기를 만들 거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에는 그런 실리카겔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설명하시고요. 자, 그러면 만드는 활동을 이제 잠깐 볼게요. 보시면 고래 모양의 만들기 활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은 사실. 근데 양면 테이프가 오늘 조금 많이 쓰는데 양면 테이프가 잘 안 떨어져서 제가 해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제습기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요 고래 모양을 색칠하기 위해서 색칠 도구, 사인펜이든 색연필이든 색칠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가 필요합니다. 요 그림 나중에 오려낼 거라서 가위가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테이프. 그냥 스카치 테이프는 여분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를 대부분 사용할 거지만 이 양면 테이프는 아니고 안에 이제 납작한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선생님들한테는. 그거를 사용하는데 먼저 통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넣을 거예요. 카메라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좀 가까이 놔서 지금 조금 이따 집해 보여드리려고 가까이 놨는데, 먼저 통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먼저 지금 그 염화칼슘을 먼저 부었는데요.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테이프 붙이다가 이 테두리 테이프 붙이다가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쏟아지면 가루가 쏟아지니까 일단 염화칼슘 봉지는 빼놓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쭉 돌려가면서 붙이는데 이 양면 테이프가 좀 붙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잘라서 조금씩 이어서 이렇게 쭉 붙이는, 눌러서 아래 위로 눌러서 붙여서 나중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부직포를 요 위에 붙일 거기 때문에 전체 붙일 수 있도록 양면 테이프를 먼저 잘라서 잘 붙여주시는데, 여기 이렇게 긴 면은 한 줄 그대로 붙이고 짧은 길이는 조금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그림과 같이 다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데요. 양면 테이프를 뜯다 보면 아이들이 양면 테이프 어디 갔지? 잠시만요. 요 양면 테이프 보시면 이게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이에요. 무슨 색이 뜯어져도 상관없어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그냥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뜯어냈는데 끈끈이가 어디 달려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뜯어냈는데 흰 종이만 떨어지고 끈끈이는 노란색이 붙어 있어요. 그럼 노란색을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거를 굳이 흰색으로 떼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림에 선생님이 흰색으로 붙이면서 보여줄 때 노란색을 띄면 안 된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떨어져도 상관없고 이 위에 붙일 때 노란색으로 여기 테두리가 붙어도 상관없다는 것,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테두리를 잘 붙여주시고 선생님들은 완전 완성하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저같이 이렇게 그냥 한쪽만 부직포 붙여서 이렇게 되게 해놓으시면 조금 나중에 설명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마련을 해 놓으시고요. 카메라를 가까이 놓으니까 보여드리기가 어렵군요. 그냥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열리고 한쪽만 제가 붙여놨고요. 양면 테이프는 사방에 이렇게 다 둘러서 붙여놨어요. 이렇게 모서리도 이렇게 다 붙였고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조각조각 내서라도 사방 동그랗게 다 붙일 거고요. 동그랗게 완벽하게 붙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붙일 수 있게 요렇게 아이들이 이제 마련하고 선생님들은 한쪽만 요렇게 붙여서 아이들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붙일 때도 이렇게 전체가 이제 다 고르게 붙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요 양면 테이프 먼저 붙이고요. 요게 시간이 한 5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 자르기가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약간 종이도 두껍고 그래서 이번에는 붙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양면 테이프 작업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날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뭐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 뭐 집에서 쓰다 남은 일회용 접시나 뭐 이런 용기를 하나 준비해서 염화칼슘에도 물을 떨어뜨려 봐서 흡수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게 준비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샬레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염화칼슘 조금 이따 놓고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굵은 소금 제가 오늘 같이 준비했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조금 덜어 놓을 수 있는 접시나 뭐 일회용 집에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남은 스티로폼 그런 접시라든지 엄마가 야채 포장해온 스티로폼 접시 뭐 이런 일회용 접시가 하나 있고 티스푼이나 뭐 이런 게 작은 스푼 하나 아이들이 준비해 놓으면 조금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꼼꼼히 다 붙였으면 안에다가 염화칼슘을 모두 붓고 위에다가 부직포를 붙일 건데요. 요때 염화칼슘을 다 붓지 말고 조금 남겨 놓으라고 한두 숟가락 정도 남겨 놓으라고 해주시면 그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직포를 이렇게 꼼꼼히 붙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부직포가 이렇게 붙여졌으면 우리는 이제 지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볼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이게 이렇게 해서 부직포만 딱 붙이면 얘는 끝이에요. 그러면 이 부직포는 공기는 통하기 때문에 공기와 이런 게 통하니까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염화칼슘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녀서 자기가 이 안에 그릇 안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는 물 먹는 하마 이런 거는 이 염화칼슘도 밑에 망이 있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염화칼슘을 올려놔서 염화칼슘이 빨아들인 물이 염화칼슘 밑에 있는 부직포 통해서 밑에 물그릇에 모이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로 집에서 요거를 만들 때는 왜 테이크아웃 컵 동그란 뚜껑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밑에. 그 위에다 부직포나 부직포가 없으면 물티슈 말려서 그것도 부직포 종류니까 쓰시면 돼요. 물티슈 말린 거 깔고 염화칼슘 넣고 그 밑에다 컵 받쳐 놓으면 거기서 흡수해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이제 오래 놔두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만드는 간이 만드는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설명을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래 모양을 색칠해서 오려내어서 옆에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제가 이제 이렇게 색칠해서 오렸고요. 뒷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후에는 이렇게 고래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서 완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서 물 먹는 고래를 우리가 완성을 할 거고요. 자, 고래 색칠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요거는 뭐 천천히 예쁘게 알아서 이제 색칠해서 붙이시면 되고, 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염화칼슘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 뭐 색칠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염화칼슘을 좀 넣을 거고요. 이게 막 불빛이 반사가 되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염화칼슘을 제가 스푼으로 조금 떠서 두 군데 놨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결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 거예요. 물을 떨어뜨린 쪽과 떨어뜨리지 않은 쪽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집에 스포이드가 없다면 저는 지금 스포이드 사용해서 물을 떨어뜨려 볼 건데 물을 떨어뜨리는 순간 염화칼슘이 바로 젖어 들어가는 것을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없다면 집에 그냥 티스푼, 엄마 커피 타는 티스푼으로 물을 조금 떠서 조금만 떠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로 흡수돼서 쭉 빨아들이는 게 이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얘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이런 식으로 빨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물이 벌써 이렇게 흥건히 고여지게 되고 이렇게 빨아들인 물이 고여 있어서 공기 중이 이제 흡수를 수분하게 제습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 우리가 제습기를 사용하듯이 집에서 사용하는 제습기 같이 넓은 장소를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장소, 밀폐된 곳, 뭐 옷장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렇게 작은 제품으로 된 우리가 직접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만든 거는 거실이나 내 방에 놓는다고 해서 방 안이 제습되지 않아요.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는. 그래서 좁은 곳에 신발장 같은 곳에서 이제 신발에 냄새 나지 않게 제습을 한다든지 내 옷장 서랍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단 그런 곳에 사용할 때 넘어지면 안에 고여있는 물이 쏟아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제 그 놓는 곳이 얼마나 건조한지 아니면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에 따라서 물이 차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이들더러 이것을 뭐 욕실에 한번 놔보라든지 아니면 주방이나 뭐 신발장이나 이런 데 한번 놓아보고 다음 주에 아이들이 접속했을 때 그 안에 물기가 얼마나 생겼는지 물이 고였는지 아니면 뭐 그게 눅눅해서 변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스스로 물을 그래서 염화칼슘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스스로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품이라서요. 지금 여기 물만 떨어뜨리고 젖지 않았는데도 거의 형태가 없어지다시피 흐물흐물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얘는 오늘은 우리가 빨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물을 여기다 떨어뜨렸지만 물을 떨어뜨리지 않고 습한 곳에 가만히 놔두어도 아니면 제습기가 그게 그냥 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조금만 떠놓은 한 숟갈 떠놓은 것을 욕실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물이 닿지는 않지만 우리 샤워하고 이러면 그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서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곳에 놓으면 이 가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습기에 사용하는 오늘 만드는 물 먹는 고래에다가 사용하는 제습제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겨울에는 이 염화칼슘을 쓰는 곳이 따로 많이 있어요. 우리 어디 쓰는지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죠? 눈 왔을 때, 빙판길이 됐을 때 염화칼슘을 이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막 경비 아저씨가 막 뿌려주기도 하고 큰 길에 나가면 하얀 가루가 소금 같은 게 잔뜩 뿌려져 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것이 이제 염화칼슘이라는 것을 뿌려서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자, 얼음이 그러면 얘를 뿌리면 왜 녹았을까요? 염화칼슘으로 뿌리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염화칼슘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자기가 스스로 빨아들여서 녹는다고 했죠. 자, 우리가 뭐 바닷물은 잘 어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혹시?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소금물이니까 안 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에 소금물하고 그냥 맹물하고 똑같이 넣어서 얼리면 소금을 많이 넣은 물은 훨씬 늦게 얼거나 잘 안 얼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염화칼슘이 많이 녹아있는 물은 잘 안 얼어요. 영하 50도 아래로 내려가야 그 물이 염화칼슘을 녹인 물은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스스로 녹으면서 얼음 위에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 얘가 같이
그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죠. 과학적인 이제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얘가 염화칼슘이 물과 녹은 물과 염화칼슘은 이렇게 스스로 녹으면서 약간의 열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도 그 빙판길 얼음이 막 녹는 거죠. 그러면 녹은 얼음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이면 염화칼슘 용액이 되겠죠. 수용액이. 그러면 그 물은 잘 안 얼어요. 왜냐하면 영하 59도인가 돼야 언다고 해요. 염화칼슘 수용액의 어는 점이. 그러니까 영하 50도까지 우리가 나라가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남극, 북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염화칼슘 농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얼음물이 어는 빙판이 계속 녹아서 염화칼슘 물로 그냥 얼음물이 염화칼슘 물이 되어 있는 거죠. 용액으로. 그래서 얼음을 녹이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굵은 소금, 우리 그런 굵은 소금도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발열 반응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흡열 반응이 있어요. 주변에 열을 흡수하면서 녹아요. 얘는 얼음은. 그렇지만 소금은. 근데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잘 안 어는 점이 내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뿌려도 얼음물이 되면서 이제 그게 어는 점이 내려가서 빙판길을 좀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염화칼슘만큼 효과가 좋은 게 아니지만 소금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그게 환경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것. 근데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그게 우리 하수도로 다 내려가죠. 빙판길에. 그러면 수질 오염의 문제도 있고 자동차에 그 이제 염화칼슘 용액이 잔뜩 눈 오는 날 자동차에 튀면 그 금속으로 된 부분이 부식이 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래서 염화칼슘을 오늘 우리가 제습기의 원리로 사용하지만 이렇게 그 제습기에 사용되는 원리로 인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얼음을 녹이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실리카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리카겔은 제가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제가 아침에 이쪽에다가 물을 떨어뜨려 놨어요. 한 방울 물을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굴러다니던 아이가 이제 물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꼭 젤리가 되는 것 같이 뭉쳐지면서 실리카겔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색깔 있는 게 한 개씩 들어있기도 하고요. 아예 그런 푸른색이나 뭐 붉은빛이나 이렇게 색소로 염색이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염화코발트라는 약품은 이제 그 약간 푸른빛이 나는데 보랏빛 푸른빛이 나는데 물을 적시면 색깔이 없어져요. 수분을 흡수하면. 그래서 실리카겔이 수분이 흡수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있는 알맹이가 좀 들어있는 게 있고요. 혹시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뜯어보시면 하얀색 염화칼슘 알갱이 사이에 이렇게 색깔 있는 알갱이가 몇 개씩 섞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수분이 많이 이제 흡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음식물에 들어있는 이런 실리카겔은 이렇게 물에 적셔서 색깔이 변했으면 습기를 많이 얘가 이제 흡수 빨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다시 말려주면 실리카겔은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카겔을 우리가 그런 식품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곳에 이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얘도 스스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마구마구 흡수를 하는 애죠.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그런 원리예요. 근데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집에서 드라이 플라워 만들 때 그러니까 꽃을 장미꽃 같은 걸 한 송이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실리카겔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잘 말려서 전자레인지 같은 말린다든지 햇빛에 잠깐 놓아서 말리는 거를 가득 부어주면 색깔이 그대로 되고 싹 흡수가 돼서 드라이 플라워를 예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이제 뭐 파묻힐 만큼 넣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혹시 저는 어저께 급하게 오늘 세미나 준비를 하느라 못 해봤는데 무슨 집에 있는 꽃잎 하나, 장미꽃잎 몇 개를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실리카겔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봐도
조금 한번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변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그 꽃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흡수해서 실리카겔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을 드라이 플라워에 사용하지 않는 건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서 그 성분이 질질 흘러서 다 붙는데 실리카겔은 흡수만 하고 여기서 다른 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습기의 원리 아까 설명한 거 이런 거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습을 우리가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럼 제습기를 우리는 왜 사용하나? 그래서 습기가 많이 있을수록 뭐 집안에 이제 불쾌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습기가 많으면 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뭐 여름에는 뭐 그 아토피나 뭐 이런 땀띠 같은 것도 습도가 높을수록 더울 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습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습도가 높을 때는 빨래도 잘 안 마르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들은 다 해보시잖아요. 빨래 널어놓고 제습기 방에다 딱 돌리면 엄청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습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습 효과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이제 제습기와 아까 우리 냉각수 제습기 이제 소개해드린 것 비슷한 원리인데 에어컨은 실외기가 바깥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바깥에 있고 제습기는 안쪽에서 에어컨만큼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는 않지만 안에 있다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습도가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국이 원래 해가 잘 안 나기로 유명하죠. 안개나 구름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차, 커피 문화가 발달했는데 차를 마시는 것이 그 습도에 의한 그런 불쾌지수나 이런 거를 낮추는데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 아시는 분도 계셨나요? 그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의 차는 마시는 차 닭이는 받침이 없죠. 그냥 잔만 있죠. 근데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유럽은 차 받침, 커피잔 받침이 있잖아요. 이게 거기다 뜨거우니까 이렇게 부어서 받침으로 이렇게 마시는 거래요. 옛날에 그런 용도로 찻받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같이 넣어드린 동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도 보시고 아이들도 보여주시면 약간 그냥 재밌는 영상으로 그래서 그 넓은 데다가 조금씩 부어서 후루룩 마시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 소개되어 있어서 흥미거리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고요. 자, 제습기가 없이도 가능한 실내 이제 제습 조절 실려 있는데요. 조금 아까 우리 설명드린 실리카겔 나와 있고요. 실리카겔은 보통 이렇게 투명한 구슬 같은 알갱이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로 김에 많이 들어있죠. 보시면 김 사면 이런 거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모으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카겔 부직포 봉지로 쌓여 있는 거를 여러 개 모아서 그냥 이채로 봉지채로 뭐 어디 종이컵이나 이런 데 담아서 뭐 신발장 같은 데 넣어 놓으시면 습기 제거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좀 지나면 전체 다시 그냥 그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말려서 또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지도 제습 효과가 있어서 신문지도 뭐 이렇게 옷 사이사이나 신발장 안에 깔아놓거나 하면 습기 제거 역할을 하고 굵은 소금이 많이 습기 제거 역할을 해서요. 제가 굵은 소금도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염화칼슘에 물 떨어뜨릴 때 옆에다가 굵은 소금도 조금 넣어주시면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굵은 소금도 넣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끝이야. 얘는 지금 물 떨어뜨린 염화칼슘이고요. 그래서 물이 흥건히 지금 보여있고 얘는 마른 염화칼슘 그 다음에 얘는 굵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소금에도 물을 떨어뜨려 보면
물이 쭉쭉 흡수되는 게 보이거든요.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보셔도 좋고, 카메라 성능이 조금 좋은 걸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근접하게 한번 촬영해서 보여주시고, 아니면 제가 요거 촬영해서 근접 촬영해서 PPT에 실어드릴 수 있으면 자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의 물에 젖은 모습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기에 괜찮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제습이 되는 물질이 우리가 오늘 만든 염화칼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 이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숯이 있죠. 숯도 이제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습도가 높으면 뭐 기압이 낮아지고 해서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날이 굳은 날은 이제 어른들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게 뭐 동영상이랑 내용 통해서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숯이 아까 습도 조절을 위해서 습도 조절에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찰 건물이나 서고에 예전에는 대부분 목조 건물에 지금 서고 안에도 다 종이로 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물 아래 숯을 많이 묻어서 건물의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생활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습도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 기상 지수라는 게 우리가 나오는데 생활 기상 지수가 뭐 불쾌지수, 자외선 지수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어요. 교재에 실려 있는데요. 그런 지수 중에 우리가 이제 습도와 관련되는 것은 불쾌지수라는 게 있는 거죠. 여름 되면 우리 불쾌지수가 몇이다, 뭐 70 몇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불쾌지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불쾌지수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 그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온도는 높지만 습도가 낮으면 불쾌지수가 훨씬 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막 끈끈하면 더 덥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사막이나 이런 사막지대나 이런 곳에 가면 한참 많이 덥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덜 불쾌하다고 해요. 불쾌지수가 덜 높아져서.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을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끈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습도가 이 생활지수 중에 불쾌지수에 관련이 많이 된다라는 것 이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생활기상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재밌는 것만 뽑아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퀴즈 하면 끝날 것 같고요. 퀴즈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하나 끝났고 자, 위조지폐 이거를 한번 볼 건데요. 저거랑 비슷해요. 우리 칫솔살균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위조지폐 간별기인데 자외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조지폐를 구분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만들어 놓으면 모양은 완성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이제 파란색 자외선 불빛이 나올 거고요. 원래는 앞에 이렇게 캡까지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날은 제가 아까 준비물에 지폐 써드렸잖아요. 그 위조 지폐에 어떤 거를 우리가 자외선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해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려서 살펴볼 수 있는 지폐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하는 게 제가 이걸로 해서 비춰보니까 사실 잘 안 보여요. 카메라로 통해서 보여드리기가 잘 안 보여요. 화면으로. 그러니까 나는 볼 수 있는데 화면으로 잘 안 보여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가 지금 사실은 좀 고민 중이고요. 저는 자외선 그 위조지폐 간별기 같은 거에 사용하는 자외선 기기가 있어요. 여기 있어서 이걸로 키면 선생님들께 그나마 작게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만든 걸로는 화면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혹시 이거는 오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돌려주시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서도 이제 주제는 오늘은 자외선입니다. 네, 자외선으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조 지폐를 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자외선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아마 칫솔 살균기 하면서 집회 뭐 이런 내용 조금 다뤘었던 적이 있어서 살짝 중복되는 느낌은 있지만 한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들기를 얘도 이제 전선 연결하고 이런 거 아이들에 따라서 시간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폐 속에 숨은 그 모양을 우리가 찾아내 본다라는 주제로 해서 만들기를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만들기 재료가 건전지 끼우개가 있고 플라스틱통 2개랑 아래 위 뚜껑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선 2개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커넥터 연결인데요. 커넥터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은 아시죠? 자, 저도 같이 만들어 놓은 걸 일단 좀 빼볼게요. 자, 빼면, 자, 빼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커넥터 저 분리할게요. 샥. LED도 분리했고요. 자, 먼저 커넥터 먼저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커넥터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홈이 파여 있는 곳이 위로 오게 커넥터를 놓도록 아이들에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자로 홈이 파여 있는 곳, 뒤집으면 뒷면은 홈이 없죠. 그러니까 홈이 있는 곳이 위로 오게 놓고, 전선을 끼우는데, 갈고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갈고리가 이렇게 오게 전선을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니까 빨강, 검정은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화면 보고 똑같이 왼쪽엔 빨강을 넣겠죠. 그래서 갈고리 모양이 이렇게 되게 갈고리 아랫부분을 잡고 이 안으로 밑에 있는 구멍으로 쑥 밀어 넣는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쑥 밀어 넣고 완전히 넣은 다음에 내가 전선을 이렇게 잡아 다녔을 때 빠지지 않아야 빠지지 않고 꼭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야 전구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커넥터 연결만 잘 해놓으시면 밑에 스위치는 사실 잘 못해도 그냥 전선끼리 대면 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선 2개를 딸깍 밀어 넣고요. 나중에 선생님 아이들 보여주실 거면 지금은 전선 1개만 넣으시고 1개는 그냥 빼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빼고 싶으시면 요 위에 커넥터 위에 있는 요 구멍을 뾰족한 걸로 클립이라든지 뭐 송곳이라든지 이런 걸로 요 구멍을 꼭 누르면서 뒤에서 전선을 잡아다니면 요거 빠져요. 그러니까 잘못 끼웠을 때도 그렇게 하면 빠지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빼서 아이들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뺄 수 있는 뾰족한 건 선생님이 하나 준비하셨다가 뭐 저는 해보니까 샤프 앞에 꼭지 같은 걸로 눌러도 나오고요. 클립으로 눌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넥터를 먼저 연결하고 커넥터 연결이 끝났으면 이제 빨간 선하고 빨간 선하고 2개 같이 자 먼저 캡 벗기지 말고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합니다. 빼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빨간 선과 빨간 선. 저 지금 캡 벗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빨간 선 2개 굳이 사실 뭐 캡 안 벗겨도 이 안에서는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 벗기기 전에 이렇게 밑에 철사 보이는 부분끼리 X자로 교차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 전선끼리 이렇게 X자 교차를 한 다음에 그대로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그냥 바로 꼬아지니까 아이들이 꼬는 거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X자를 그대로 꼬아준 다음에 얘를 빼면 돼요. 캡은 나중에 빼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검정색 캡 위에 동그랗게 한쪽이 막힌 캡을 여기다가 씌워주는 거죠.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캡을 씌워주고요. 자, 캡이 씌워지고 난 다음에는 검정색은 연결하지 않고 빨간색만 빨간색끼리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엔디캡을 이렇게 검정색 위에 막힌 거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 꼬은 전선을 한번 반으로 접어줘도 괜찮아요. 뚱뚱한 애를 씌워주고요. 이거 씌우기 힘들다는 아이들은 안 씌워도 됩니다. 안 씌워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 안 씌워도 되는 씌우기 싫은 아이들은 이 빨간색 전선 캡 이거 벗기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벗기고 이대로 그냥 밀어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캡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끼우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지지만 않게 돌려놓으면 이대로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우리 통 안에 일단 건전지 케이스에다 건전지 먼저 끼우고요. 건전지 아이들에게 설명 잘 해주셔야 되죠. 1학년 아이들. 자, 건전지 볼록한 곳, 납작한 곳 보여주시고 납작한 곳이 여기 건전지 케이스에 스프링, 여기 용수철을 스프링을 밀도록 납작한 곳이 스프링을 밀어서 들어간다. 설명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학년은. 고학년 아이들도 가끔 거꾸로 넣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거 건전지 안 써본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건전지 케이스에 건전지 잘 집어넣게 해주시고 건전지 비닐 아이들 못 벗기죠. 가위로 가운데 비닐 잘라서 쓰게 하세요. 이렇게 자르면 잘 벗겨져요. 비닐이. 손으로는 잘 안 까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그냥 통째로 한번 이렇게 가위로 뚝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벗기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투명통 큰 거, 큰 투명통 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아까 우리 빨간 것끼리 요거 커넥터 우리 끼워 놓은 거, 여기 커넥터 끼워 놓은 아이를 통과시키는 거죠. 먼저 커넥터 끼운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끼운 아이를 집어넣으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건전지 전선 여기 달려있는 쪽 전선 달려있는 쪽이 들어가는 게 만들기 편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달려있는 쪽을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밀어 넣으면 바깥쪽으로 이제 이 커넥터가 나오겠죠. 커넥터 이렇게 잡아 빼주시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검정색 선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커넥터가 나오고 이쪽으로 이거 두 개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달 건데 스위치를 달기가 어렵다면 너무 이거 못하는 아이들은 스위치 달지 말고 여기 가운데 빈 공간 있죠. 철사, 전선 보이는 부분 요 부분끼리 댔다 띄었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스위치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이 검정색 전선 두 개를 이어 주었다가 띄었다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힘든 아이들은 그냥 이거를 댔다 띄었다 하게 하셔도 되고요. 꼭 이거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무리만 나중에 하신 다음에 얘가 너무 힘들면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자, 요거는 전선이고요. 먼저 앞에 LED를 먼저 저는 끼워주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요 LED를 커넥터에다가 빨간 선에다가 LED 긴 다리 LED 보시면 긴 다리 짧은 다리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긴 다리가 빨간색 줄 있는 곳에 오도록 위에서 꽂아서 넣어주고요. 자, 꽂아서 넣어주고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아까 밑에 검정선 두 개의 철사 부분이 X자를 교차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예요. 거기에서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전선 다 연결해서 스위치에 연결했는데 스위치에 연결한 거 저는 좀 풀어 볼게요. 혹시 나중에 푸는 아이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나는 이렇게 한쪽만 연결하고 한쪽은 도저히 못 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전선을 갖다 대면 그냥 불이 들어와요. 그냥 스위치와 관계없이 전선으로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전선끼리 같이 잡으면 돼요. 둘이. 전선끼리 같이 잡으면 불 들어오고요. 놓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 이거 스위치를 못 끼거나 철사 연결, 전선 연결 못하는 애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위에만 이게 고정돼 있으면 우리 LED만 LED 이렇게 해서 꽂아서 고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 캡에 LED만 끼워서 이렇게 고정하시고요. 얘만 고정돼 있으면 밑에는 그냥 연결 안 해도 되잖아요. 불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사실은. 스위치 어려우면 실장님, 네, 이거 연결할 네. 때 통에 끼우기 전에 연결 먼저 하면 안 돼요? LED요? 네, 네. 연결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스위치에 전선하는 거는요? 스위치도 연결하기 전에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제가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혹시 스위치 이게 연결이 너무 어려우시면 전선 네. 두 개, 지금 까만 전선 두 개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두 개를 그냥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그냥 전선 2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다가 그냥 이렇게 벌려놨다가 얘네 2개 다 잡으면 불 들어와요. 이렇게 2개 잡으면 불 들어오고 놓으면 떨어져요. 그냥 손으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그냥 잡았다 뗐다 이렇게 전선 2개 내밀으면 전기 오르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잡았다 뗐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저학년 아이들 이거 연결 힘드시면. 근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계속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으면 건전지가 금방 달겠죠. 뭐 그렇게 빨리는 안 꺼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됐다 떨어졌다 할 수 있도록만 요거만 잘 조절해 주시면 굳이 스위치 힘들게 거기 전선 꼬아 넣고 캡 씌우고 뭐 연결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나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대신 얘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이렇게 한 번쯤 붙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하진 않지만 뭐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뭐 클립 같은 걸로 금속으로 여기를 양쪽 이렇게 서로 이어주면 불이 들어올 거고요. 얘네 둘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선 2개가 여기 이렇게 밑에 2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제가 클립으로 한번 연결해 줄게요. 클립도 괜찮고 알루미늄 호일도 괜찮고요. 전선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상태에서 잠깐만 불이 안 보이네. 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클립으로 놓으면 클립이 전기를 흐르게 해주니까 여기 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클립을 놓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잘 안 보인다 불이. 네. 그리고 클립을 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클립으로 스위치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립 말고도 뭐 알루미늄 호일도 되고요. 뭐 가위도 되고요. 금속으로 된 건 다 됩니다. 전기만 흐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밑에 연결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전선만 빼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 스위치 연결은 선생님들이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테이프를 붙여놨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 떴다 해도 되니까 밑에만 붙여놓 전선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오늘 이 자외선 램프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이 전선 연결을 잘 하는 것보다는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작은 통을 앞쪽에다 램프 앞에 끼워서 이제 램프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하는 거를 막아주는 건데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램프가 이 밑에 종이나 이런 거에서 좀 멀어져서 빛이 더 번져서 잘 안 보여서 빼고 하는 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지폐에다가 어디다 이용하느냐. 이제 해보면 불을 끄고 하면 잘 보여요, 더. 그래서 저는 지폐를 이제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폐를 좀 준비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해볼 때는 불을 끄면 훨씬 잘 보여요, 선생님들도. 불을 끄고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제가 저걸로 먼저 이거 자외선 램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램프를 사용하면 아주 미세하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들 잘 안 보이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까 하니까 조금씩 보이던데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PPT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주면 자, 이렇게 자외선을 비추면 이런 게 막 나타나요. 색색까지로.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면 이런 것까지 형광색은 잘 안 나타내고요. 자외선이 좀 약해서 이렇게 실같이 실같이 이런 게 막 나타나요. 반짝반짝하게 형광 물질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거는 좀 약해서 이렇게 빨간빛은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노랗거나 초록색 이런 게 보여요. 끝부분에. 어디에 주로 많이 있냐면 지폐에 이렇게 이쪽 한쪽 여백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있고요. 찾아보면 온 사방을 둘러보면서 찾아보면 요렇게 점점 요렇게 실 모양이 요렇게 쫙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사실 이 화면에 이게 잘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여기 5천 글자 써 있는데 바로 위에 하얀 거 아. 조금 점 보이세요? 보여요. 네네. 보여요. 조금 보이죠? 요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화면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불 끄고 내가 혼자 해보면 훨씬 잘 보여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만든 램프로 하니까 우리가 만든 램프로 하면 이렇게까지 잘 안 보여요, 얘가. 이걸로 하면 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종이에 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같은 위치를 비춰도. 그래서 아이들을 이 램프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램프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데 요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요렇게 화면을 보여주시고 나는 1,000원짜리에서 뭐 몇 개를 찾을 수 있는지 요런 걸 그리고 보면 10,000원짜리 이런 거에는 뒷면에 요 뒷면 쪽 여백에 더 많이 있어요. 앞면 쪽 여백보다. 그래서 여백 쪽에 주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나 찾을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찾아보게 해주시고요. 요 기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빨간색 숨은 선까지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해서 이제 그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형광 잉크로 숨어있는 형광실이 숨어있는 요거는 형광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지폐가 종이가 아니라 다 면사를 가지고 그 면실로 만드는 거라서 일종의 천 종류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색실을 숨겨 놓아서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 잉크와 형광 색사 그러니까 형광 물질이 자외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다가 자외선에서만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제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이들하고 그냥 한번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을. 그래서 여기 글자 부분을 만져보면 새 지폐일수록 볼록해서 글자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숫자를 하면 볼록볼록한 게 느껴져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일들도 글자가 이게 얼마짜리 지폐인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점자의 역할까지 하는 볼록한 이런 게 있고요. 숨어 있는 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울여 보면 얘를 이렇게 기울였다 이렇게 기울여 보면요. 요 숫자가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10,000원짜리 글자는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왔다 갔다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 지폐의 색깔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글자 색깔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반사가 돼서 카메라에 보이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해보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조 지폐 방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방지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있는 영상이 같이 소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짜 동전 구분하는 방법까지 이거는 안에 성분 선생님, 네. 그 숫자 색깔 바뀌는 일반 조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건 일반 조명에서 네. 일반 조명에서 숫자 색깔이 이건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 있고요. 동영상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5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여기 은선이 있죠.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기울이면서 보면요. 요 은선 안에 여기 안에 그림이 내가 아래 위로 흔드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반대로 얘를 좌우로 내가 흔들면서 보면 요 안에 그림이 아래 위로 움직여요. 반대로. 50,000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반대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서는 아마 이게 잘 눈에 안 띌 거예요. 이게 카메라 하나로 비치는 거랑 내 눈으로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는 보기 어렵고요. 한번 가능하신 분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움직여요. 실제로 요 가운데 있는 게 확실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50,000원짜리 갖고 계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조금 그럼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 홀로그램 같이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은선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홀로그램이라서요. 우리 옛날에 홀로그램 수업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빛의 간섭 때문에 빛이 서로 이제 반사되는 것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그래서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폐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50,000원짜리의 은사는 칼라 네. 복사하면 까맣게 변한대요. 그거 아, 방지용으로. 은선은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1,000원짜리에 있는 은선도 복사하면 까맣게 되고요. 네, 이런 은선은
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날이 갈수록 이게 더 기술이 발달하니까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곳에 현대 기술이 제일 많이 들어있겠죠, 얘가. 그래서 여기는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홀로그램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숨어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안에 실어드린 동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지폐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것저것 따라해 보시고 아이들 설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미리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폐를 몇 가지만 이날은 수업용으로 준비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면 아이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1,000원짜리 지폐를 다 같이 봤다면 아까 그 색깔 형광실 찾을 수 있는 거를 어떤 지폐에 제일 많이 그런 게 들어있는지 아이들이 찾아보게 하셔도 되고요. 그 여백 부분뿐 아니라 지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있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광 잉크가 자외선을 받으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지폐 속에 있는 거고, 이렇게 동네를 지키는 형광물질, 요거 동영상 실어져 있는데요. 왜 여름 같은 때 창문 열어놓고 자면 가스 배관 밟고 올라가서 뭐 도둑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물질을 칠해놨대요. 여기 어느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잡고 막 올라갔을 때 손바닥에 저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잘. 그러다가 이렇게 자외선으로 딱 판별하면 이렇게 눈에 딱 띄어서 네가 이걸 잡고 올라갔구나 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용도로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이제 형광물질과 자외선을 사용한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의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외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자외선을 우리 많이 차단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도 항상 바르라고 하고, 특히 여름에는 몸에 이제 자외선이 지나치게 비춰지면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그런 차단제를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자외선 우리가 햇빛에 타는 자외선은 보통 UVA나 UVB가 주로 우리 몸을 태우는 그런 자외선의 종류이고, 자외선은 UV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주로 A, B가 이제 우리 생활에 도달해서 햇빛에서 나온 자외선이 이렇게 도착해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오전층 이런 건 보여주고 오전층 영상이고요. 그렇지만 햇볕을 완전 차단하면 안 되고 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외선을 우리가 그래도 받아야 되는 이유.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역할을 햇빛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그래도 완전 차단하지 말고 하루에 어느 정도 이상은 20분 정도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햇빛을 쬐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큼은 우리가 쬐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자외선 위조지폐 판별기 만들기가 끝나는 활동이에요. 혹시 집에 자외선 그때 우리 칫솔 살균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있다면 수업을 받아서 그거 같은 램프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는 자외선을 살균 효과로 이용해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칫솔 살균기를 만들었고, 오늘은 형광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사용해서 위조지폐 감별기를 만들어 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자외선에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살균 기능, 오늘같이 이런 형광물질을 찾아내는 기능, 또 아까 말했듯이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우리 몸에 그런 영양분을 합성해주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끝났고요. 실장님, 네, 그러면 우리가 네, 만드는 이 자외선 감별기로 네. 쓸 수 있는 다른 건 없어요? 그 형광 색사 말고 뭐 네, 그거 집안에 말고는 있는 물건이나 뭐 다른 것 중에서라도. 다른 것 중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그거는 뭐 별로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특별히. 아, 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제가 다른 곳에도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통 뭐 지문이나 뭐 침 이런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외선으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네네. 걸로는 할 수 없지만 자외선이 사용되는 다른 예는 제가 더 찾아서 그러면 그거는 첨가해 드릴게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풍양풍속계는 네. 침구 소독계도 자외선으로 많이 해요. 맞아요. 소독기에 그 침대, 자외선이 들어가죠. 침대. 아, 침대 소독기. 맞아요. 매트리스 침대 소독할 때. 매트리스 소독기 이렇게 하는 거 자외선 맞아요. 넣고 나오는 거 네. 있고요. 그럼 우리 식기 소독기도 자외선 사용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 컵 같은 거 넣어놓는 거 이렇게 파란 불빛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네, 불 안 들어오는 휴게실에도 것도 많이 있는 거. 있지만. 네, 그것도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살균 소독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살균 역할이죠, 다. 우리가 칫솔 살균기의 살균 역할과 마찬가지로 다 살균의 기능인데 이제 사용되는 용도가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매트리스 소독기 그런 거 있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공작새 깃털도 자외선이래요. 아, 그래요? 그 청보라 색깔 나는 게 어, 암컷이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들은 자외선을 볼 줄 아니까. 보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빛이 반사되는 게 간섭을 어, 일으켜서 원래는 그런 색이 아닌데 그런 색으로 보이는 거죠. 화려하게. 아마 그렇게 맞아요. 알고 네,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네. 간섭이에요, 빛의. 그거는 자외선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건 빛의 어, 간섭이거든요. 저기 그 영상에는 공작새 깃털이 자외선을 음. 이용해서 암컷을 유혹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네, 보이지 않는 빛까지 반사가 돼서 보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화려한 네네네, 그런가 봐요. 색깔이라기보다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저희가, 풍양풍속계인데요. 이거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해보셨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풍양풍속계 만들기고요. 그래서 요새 뭐 겨울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사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풍양풍속계 만든 다음에 아이들한테 싹 보여주면, 이제 운동장에 다 같이 놔주면 되게 예쁘게 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해서 예뻤는데 지금은 각자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각자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람이라는 것이 그럼 일단 무엇인지 먼저 애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내 얼굴 주변에, 우리 모든 주변에 있고 이 공기가 어떤 이유로든지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바람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뭐 낮은 곳으로 흐를 수도 있고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도 흐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집에 온풍기를 틀어놨으면 온풍기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선풍기가 모터를 돌리면서 그 날개가 그 공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그게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의 속도와 바람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풍향풍속계라고 한다. 그래서 풍향은 바람의 방향, 풍속은 바람의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저학년은 그 정도 설명해 주시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은 왜 부는지,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것, 뭐 이런 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만들기가 요것도 시간이 조금 오래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보퍼트 도안이라는 것이 보퍼트 도안이라고 됐는데 보퍼트 도안이라는 말이 애들은 좀 어렵고요. 파란색 도안인데 바람의 세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써 있는 도안이에요. 그게 보퍼트 그라는 이제 보퍼트 도안이라고 해서 그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D가 하나 들어있고요. CD 위에다가 이 도안을 올려놓고 도안은 별도로 붙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검정색 EVA를 딱 붙여주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CD에 이렇게 붙여놓는 모양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지금 도안 위에 이렇게 검정색 EVA가 붙어 있고요. 얘를 CD에 이렇게 겹쳐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안이고 CD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EVA를 붙여서 EVA 끈끈이가 이 파란색 도안과 밑에 있는 CD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EVA 가운데 있는 검정색 구멍 뚫어주세요. 이렇게 구멍 뚫어서 들어갑니다. 보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구멍 안 뚫고 그냥 했더니 나중에 이 빨대 가운데 꽂을 때 이 속으로 그
꼭지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별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먼저 CD 위에 종이 올려놓고 검정색 EVA 붙여서 이렇게 둘이 붙어 있게 해줍니다. 그럼 뒷면에 여기 이렇게 뒤에 까만색이 이렇게 보이겠죠. 구멍으로 종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침반이에요. 안에 보시면 작은 지퍼백 안에 나침반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베어링 들어있는 그 봉지 안에 이렇게 조그만 그 양면 테이프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있어요. 얘를 나침반 뒤에다가 붙여주고요. 나침반 뒤에 양면 테이프 붙여주고요. 얘를 우리 여기 보시면 나침반 붙이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붙이진 않았어요. 그냥 비어 있고요. 나침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얘를 붙이면 일단 나침반 보는 법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겠죠. 평평한 곳에 나침반을 올려놓으면 나침반이 빙빙 돌아요. 돌면서 어느 순간에 멈추죠. 내가 나침반을 휙 돌려놔도 되고 돌려놓고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얘가 한 곳을 가리키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나침반 보는 법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안에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N, S, E, 뭐 이렇게 W 이렇게 네 가지가 써 있고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침반의 원리죠. 어떤 곳에 놓더라도 N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다. 이 정도는 아이들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CD에다가 쓸 수는 없죠. 이게 놀 때마다 달라지니까 애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그냥 N은 북쪽, S는 북쪽 반대니까 남쪽이야. 그리고 E라고 써 있는 곳이 동쪽, 그다음 W가 서쪽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알파벳 정도만 가르쳐 주시고 그거는 우리 탐구일기장 같은데 미리 써놓으라고 해도 되겠죠. 모르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기 PPT에다가 하나 그냥 동서남북 이니셜 써주고 아이들에게 탐구일기장에 써놓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학년들 못 외우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돌려놓았을 때 항상 같은 쪽을 가리킨다, 북쪽을 가리킨다라는 것, 이게 나침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N이 가리키는 곳이 항상 북쪽이다. 이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침반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라는 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A를 차례차례 뒤에 양면 테이프 떼어서 붙이는데요. 사실 양면 테이프로 붙이지 않아도 그냥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안 떼었거든요. 그냥 안 붙이고 해도 되는데 양면 테이프로 붙일 때 요 구멍 위치를 잘 맞춰서 붙여야 돼요. 어긋나면 나중에 이 빨대가 노란 빨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 놓고 빨대에다 끼워 놓고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꽂아서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얘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면 미리 뜯어야겠죠. 양면 테이프 종이 벗긴 다음에 이렇게 차례차례 끼워 놓고요. 빨간 거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파란 거 하나 끼우고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구멍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하나씩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려서 딱 붙이면 정확한 위치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탑을 싹 난 다음에 얘를 꽂으면 구멍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얘를 그냥 아예 빨대에 이렇게 꽂아서 선생님도 저같이 그냥 양면 테이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양면 테이프 그냥 붙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붙이지 않아도. 근데 양면 테이프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빨대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양면 테이프를 떼고 이렇게 하나씩 사이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끼워 놓으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가 꽂고 내려서 이렇게 딱 고정. 이렇게 하면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우리 오링이 까만색의 고무줄 같은 거 조그만 고무링이 2개 들어있을 거예요. 고무링을 먼저 하나 끼워 주시고요. 가운데쯤 끼웁니다. 가운데보다 좀 아래여도 상관없어요. 오링을 하나 끼우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
O링을 2개 이렇게 베어링을 2개 다 끼웠거든요. 2개 다 끼우니까 이거 도안 끼우기 힘들어요. 이 도안 끼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링 하나만 먼저 끼우고 도안 먼저 끼우세요. 이 십자가로 된 도안 먼저 끼우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베어링 위에 거 끼우시는 게 만들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얘를 보시면 아래 요거 먼저 베어링에다가 요 도안 먼저 하나 끼우고 위에는 베어링 나중에 끼워요. 베어링 여기 껴있으면 얘가 끼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끼워주시면 베어링 겉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겉에 잘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베어링이 끼워지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손으로 톡 치면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안을 하다 그냥 이 동그라미 안 끼우고 십자가만 먼저 끼워놓고 다음 베어링 끼워도 돼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오링 하나 여기 링 까만 링 끼우고 다시 베어링 끼우고 도안을 이렇게 끼워주면 되죠. 도안을 끼워서 한꺼번에 끼워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2개 아래 위 베어링과 요거 도안이 다 들어가면 마지막 빨간 캡으로 마무리해서 빨간 캡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얘네가 너무 가까우면 이게 걸리겠죠. 돌다가 이게 걸릴 거고요. 너무 멀면 바람의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베어링이 위아래로 위로 좀 올라가면 밑에 링 까만 링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위치 변경을 할 때는 얘가 링이 밑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이니까 조금 너무 멀지 않게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2개가 다 베어링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풍향 풍속계가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 어떤 게 방향을 나타내는 도구일까요? 자, 화살표가 딱 있으니까 이게 방향이겠죠. 그래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 얘를 내놨을 때 얘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바람의 방향이에요. 바람이 만약에 동풍이다 그랬으면 동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슉 불어올 때 얘가 동쪽을 가리킵니다. 얘가 동쪽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밑에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에서 얘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부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동풍, 서풍, 남풍 써 있는데 동서남북이 이거는 이 바람의 방향과는 실제로 상관없고 그냥 동서남북 그 바람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냥 그런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남풍은 마파람이라고 부른다라는 우리나라의 바람 이름이랑 그런 거를 소개해 놓은 거고요. 이거를 바람의 방향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바람의 방향이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바람 부는 날 한번 바람 불 때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얘가 어느 순간에 멈춘다. 그러면 그곳이 밑에 있는 나침반에서 어느 방향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학년들은 아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나침반의 방향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사실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켜주는 게 아니라 뭐 남서쪽을 가리킬 수도 있고 뭐 남남서를 가리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방위를 다 보는 법까지는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적당히 서쪽에 가까운지 동쪽에 가까운지 뭐 이런 정도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람의 방향, 풍향은 일로 했어요. 풍속은 어떤 걸로 알아봐요? 밑에 있는 걸로 알아봅니다. 바람 세기가 셀수록 얘가 빨리 돌겠죠. 바람이 세면 이게 빨리 돌 거고 바람이 약하면 천천히 돌 거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람이 불 때 뭐 1분에 얘가 몇 바퀴를 도는지 1분 재기 힘들면 한 30초에 몇 바퀴 10초에 몇 바퀴 이런 식으로 얘가 도는 바퀴 수를 가지고 바람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판별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죠. 그래서 바람의 속도를 꼭 이거를 도는 바퀴를 수는 안 세도 도는 모양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풍향 그리고 풍속 그리고 풍향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나침반까지. 풍향을 가리키는 곳은 나침반과 위에 있는 화살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풍속을 나타내는 도구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풍향 풍속계를 만들고 사용법까지 설명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상현상이라는 우리 이제 날씨나 뭐 공기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보퍼트 이거 방향은 고학년들은 조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북북동, 뭐 동북,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북과 동 사이는 북동 쪽이라고 한다. 뭐 동남 쪽이라고 한다. 뭐 남동 쪽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항상 남과 북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 동남이라고 안 하고 남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서라고 하고 북서, 북동. 이 딱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북을 기준으로 남이나 북을 기준으로 이름을 부른다 정도. 요 정도 알려주시면 고학년들은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선은 일기예보에서나 이제 가끔 보는 거라서 애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통 이런 바닷가에 여름에 나가 있으면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계절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다 쪽과 모래사장 쪽이 어느 쪽이 뜨거운 공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지금 땅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바다하고 바닷물하고 모래밭하고 어디가 더 뜨거워요? 우리 앉아 있으면 낮에 모래가 엄청 뜨겁죠. 바닷물은 시원하고. 그러면 이 위에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뜨거워지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바다 쪽에 있던 좀 시원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 빈 공간을 채우러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바다 바람이 계속 여름에는 이렇게 오는 것이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땅이 빨리 식기 때문에 반대로 바람이 불겠죠. 바다 쪽이 왜 물속에 있으면 완전 들어가 있으면 덜 춥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물 속은 안 춥다고 겉은 춥지만 겨울에 뭐 그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바람이 불고 해서 그거를 일종의 이제 계절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제트기류 이런 여러 가지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서 제트기류에 대해서는 여기 요 재밌는 설명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만약에 한국에서 뭐 영국까지 가는데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갔다 오는데 제트기류를 타게 되면 더 빨리 가고 제트기류를 반대로 타게 되면 더 늦어지고 시간이 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 이래 속도로 기상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비행기 흐름에도 비행기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공기의 흐름이.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니까 일종의 바람인데 엄청 세게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 뭐 풍속이라는 거 이제 나와 있고요. 아까 이게 이제 보퍼트 계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의 계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흩날리는 정도, 아니면 깃발이나 뭐 종이띠가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의 계급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서 한 여기 4가 지나면 5 정도부터는 이제 태풍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5, 계급 5 정도 되면 우리가 아까 만든 여기에 있는 여기 보퍼트 계급이 요 계급이 1단계부터 쭉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요 그림도 아이들이 한번 보면서 오늘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면 몇 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오늘은 이 정도로 흔들리는지 한번 아이들이 판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은 교재랑 자세히 실려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 정도 계급 6이나 7 정도 되면 앞으로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 완전 이제 태풍이 심하게 오는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싹쓸바람, 이거 확실하죠. 아주 이름이 싹쓸이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싹쓸바람이 제일 큰 계급으로 나와 있어요. 풍력 계급으로.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여긴 될 것 같고 뭐 태풍에 대한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태풍은 이런 실험을 우리가 여름에 한다면 그 기간에 왔던 태풍이 있거나 이럴 때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겨울이라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현상 설명해 주시면서 요거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든 게 지금
그 곤충 표본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연화 작업 자체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곤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비단벌레를 제공할 건데요. 이렇게 연화 작업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학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좀 드려서 미리 전날 준비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얘를 잠깐만. 자, 지금 이렇게 비단벌레가 들어있고요. 그냥 막 뜯다가는 잘못하면 이런 더듬이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면만 이렇게 살짝 자르면 비닐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벗겨지니까 요 채로 이렇게 한 번만 잘라서 물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요 채로 컵에다 넣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요. 컵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얘가 둥둥 뜰 거예요. 컵에. 그래서 그 위에 컵 위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좀 둘둘 말아서 접어서 위에다 이렇게 넣어서 안에 덮어주면 얘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안에 안 보이게. 그러면 얘가 물에 젖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몇 분 전에 미리 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아예 전날 저녁에 그냥 자기 전에 어머니더러 그냥 종이컵이나 일회용기 아무데나 이런 거 먹는 그릇에 또 넣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깊은 종이컵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부으시고 그다음 뜨거운 물 부은 위에다가 얘를 종이를 이렇게 휴지 같은 거 키친타월 한쪽 정도 두껍게 해서 안에다 이렇게 덮어서 꾹 밀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물속으로 밀어 넣어 놓으셔서 휴지가 다 젖도록 이렇게 물어 넣어 주시면 제가 요거는 넣는 순서대로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예쁘게 찍으실 수 있으면 찍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넣어놨다가 다음날 낮에 그냥 꺼내주시면 그래서 요 상태로 아이들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물에 이미 불려진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저는 일단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오늘은 표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럼 아까 여기 잘라놓은 옆에 잘라놓은 면이 있기 때문에 비닐이 그냥 이렇게 까져요. 비닐을 이렇게 까서 물에 불려졌으니까 조심해서 꺼내 놓도록 하면 되고요. 옆에 비닐이 잘 안 떨어지면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닐을 자르면서 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칼로 싹싹 그으면 편한데 아이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닐을 다 제거하고 불려진 얘만 떼어내는데요. 휴지에 다리가 붙었네요. 자,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떼어내 볼게요. 휴지가 하나 딸려 나왔어요. 자, 휴지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것은 다리에 발톱 끝에 발톱이 있어서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곤충이. 그러니까 이런 곤충을 이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해봤을 때 잘 움직이면 다 불려진 거예요. 연화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할 수 있고요. 그러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아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이제 흰 종이 같은 데 깔고 하면 잘 보이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핀을 가지고 얘를 조금 해보면 편하고요. 으쌰. 물기가 많이 묻어 있으면 휴지로 살살 눌러서 물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물기를 잘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곤충 표본판이 우리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안에 있는 핀 꺼내고 그리고 흰 판만 먼저 꺼내요. 이 판이 잘 안 꺼내져요. 그래서 안 꺼내지면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꺼내도 됩니다. 네. 꺼내게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곤충을 올려놓을게요. 일단 바닥 부분을 한번 먼저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뒤집어 놨어요. 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 쪽이 아니라 지금 배 쪽 다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다리가 보이게 뒤집어 놔서 다리가 몇 개 있는지도 한번 관찰하고요. 이럴 때 돋보기가 있으면 아이들이 같이 돋보기로 관찰 활동 같이 할 수 있으면 돋보기가 있는 아이들은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요. 돋보기로 보면 훨씬 확대돼서 보이고요. 돋보기 없는 친구들은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확대해서 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몇 개 있는지, 뭐가 달려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해서 관찰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등이 보이게 뒤집어 놓을 거예요. 자, 이걸 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작은 부분은 만지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진주 꼭다리 머리 달린 핀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더듬이도 꺼내보고 다리도 꺼내보고 이제 꺼내볼 수 있겠죠.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도 앞으로 꺼내고 더듬이 앞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핀으로 잡아 꺼냈어요. 이렇게 살짝 누르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나오죠. 다리도 옆으로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훑어보면 다리가 옆으로 있으니까 핀으로 이렇게 펴내면 이렇게 펴내면서 다리가 보이도록 살살 꺼내주면 되고요. 자,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얘를 먼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고정은 이 날개 위에서 바로 꽂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날개를 우리 책에 그림에 보시면 날개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줬거든요. 자, 벌려주고 이 벌려진 틈 사이로 여기 이렇게 세모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벌려줄 건데요. 잠시만요. 자, 요 부분에다가 이제 요걸 꽂아줘야 돼서 벌려줘야 되는데, 자, 얘를 잡고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하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들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들었어요, 날개를 제가. 날개를 들었거든요.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벌리면 안에 속날개가 보여요. 이렇게 속날개도 보이고요. 네,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둡군요, 오늘 화면이. 속날개가 여기 보이고 겉날개가 여기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벌려진 거 보이시죠? 속날개고 이렇게 해서 벌리면 요 사이에 이렇게 핀을 꽂을 수가 있어요. 딱딱한 부분을.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아이들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 손으로 벌리면 이렇게 벌려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날개 벌렸거든요, 제가. 네,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자,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날개 벌린 거. 이렇게 벌려놓고 가운데다가 자리 잡아놓고요. 핀 중에서 진주핀 말고 그냥 핀 있어요. 이렇게 진주 안 달린 핀, 머리 조그맣게 달린 핀으로 얘를 고정을 할 거예요. 조그맣게 달린 핀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곳에 한가운데다가 얘를 그냥 꼭 찔러서 여기다가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꼭 찔러서 박았어요. 박아 놓고요.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날개를 피고 싶은 사람은 피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는 밑에 이제 다리 이런 것만 보이게 해주면 되니까 옆에 다리가 들어가서 안 보이면 다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리를 잡아다녀서 꺼내고요. 이렇게 꺼내면 지금 다리를 꺼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다리 꺼내서 보이게. 다리 안 보이는 애를 꺼내서 이렇게 보이게 핀으로 고정하면 밑에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 다리가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다리가 몇 개 있어요? 곤충이니까 6개가 있어요. 앞에 더듬이 2개 빼고 요거 2개는 더듬이 빼고 다리가 한쪽에 3개씩 6개 다리가 옆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뭐 원래 핀을 꽂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 하기는 어려우니까 핀을 여기 뚜껑에다가 진주핀 다 쏟아 넣게 하시고요. 굴러다니면 다치니까 진주핀 여기 뚜껑에다가 쏟아 넣게 하세요. 자,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리만 찾아서 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리만 있는 대로 몸 밑에 들어가 있는 다리는 이렇게 핀을 넣어서 이렇게 훑어내면 돼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 다리 나왔다 하면 못 들어가게 핀으로 막아주는 거죠. 자, 위에는 다리 어디 있을까? 이렇게 밑에서 찾아요. 찾아서 자, 이렇게 벌려서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화면을 건드렸네. 네. 이렇게 해서 밑에 또 어디 있는지
항상 핀을 이용해서 핀으로 핀셋이 있으면 더 좋지만 핀셋이 없으니까 밑에 어디에 다리가 있는지 이렇게 끄집어 내보는 거죠. 계속 찾아서. 저는 노안이 와서 다리도 잘 안 보이네요. 밑에가. 자, 있는 다리만 다 찾아서 꺼내고요. 자, 여기 다리 하나 또 찾았네요. 여기 다리가 또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나와 있는 다리를 다 찾아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또 막아주고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계속 찾는 활동을 하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날개를 벌려서 여기 화면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날개를 벌려서 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날개 피는 작업 자체가 날개가 부러질까 봐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거를 잘 못 잡아 다니는데 이 날개, 겉날개는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그냥 조금 잡아 다녀도 너무 세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고요. 안에 속날개도 그렇게 잘 찢어지지 않아요. 잠자리 날개 같이 쭉 손으로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펼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개를 이렇게 그냥 겉날개는 벌려놓고 속날개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잠자리 날개 같이 이렇게 펴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펴서 속날개도 할 수 있는데 속날개까지는 아이들이 선생님 도움 없이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때는 속날개는 그냥 이렇게 펴서 보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잠자리 날개 같은 무늬가 있다라는 속날개가 있다라는 것만 보는 거 관찰만 하고요. 겉날개는 벌릴 수 있으면 벌리면 속날개 보기가 좋으니까 겉날개를 이렇게 벌릴 거면 다리에 다 핀 꽂기 전에 겉날개를 먼저 좀 펴야지 핀이 다 꽂혀 있으면 겉날개가 벌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만 주의해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해주시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비단벌레예요. 그래서 네임펜 같은 거 준비하셔서 여기 이게 판이 좀 지나치게 커서 비단벌레는 좀 작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비단벌레 자기가 이름도 쓰고 네임펜이나 볼펜 같은 거 이용해서 이름 쓰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름은 여기 위에다 쓰고 아래쪽은 오늘 만든 날짜를 쓰셔도 되겠죠. 몇 월 며칠에 뭐 1월 20일에 오늘 만들었다 써놓고 그러면 건조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젖어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많이 젖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다가 다 완성되면 통에다가 담고 이제 뚜껑을 덮을 건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 냄새 많이 나요. 얘가. 그러니까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늘에서 한 며칠 말리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요. 말린 다음에 뚜껑을 덮으면 완성이고요. 빨리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리카겔 넣으면 되죠. 우리 아까 사용했던 실리카겔 부직포로 된 그 팩을 여기다 몇 개 넣어두면 빠르게 건조할 수 있어요. 말린 거를. 그래서 실리카겔 사용해서 건조하시면 좋고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드라이를 쓰면 어떨까요? 네? 드라이 바람을 쐬면. 그러면은 이게 그 날개 부실까요? 같은 거 날려서 부서질 수도 있고요. 열풍은 별로 좋지 않아서 바람 쐬지 말고 그대로 그냥 뚜껑만 덮지 말고 그늘에다 그냥 건조하시면 돼요. 집에 햇빛 안 드는 곳에 애들 놔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낫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만 완성해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곤충에 대한 활동 아이들하고 이제 곤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얘는 무슨 벌레인지 이제 비단벌레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면에는 뭐 앞다리, 뒷다리, 뭐 가운데 다리에서 다리 3개, 또 날개 뭐 이렇게 다 고정시켜서 최종으로 하면 날개 같은 속날개는 우리가 손으로 아이들이 살짝 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얇고 잠자리 날개 같은 모양이라 거기다가 직접 내가 그거 고정하기 위해서 날개에다 핀을 딱 꽂으면 날개가 쭉 찢어져요. 그래서 건조되면서 또 이렇게 수축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날개를 굳이 피고 싶다면 종이로 이렇게 덮어주고 종이에 핀을 꽂은 거예요. 얘는 그림이 지금. 그래서 날개에 직접 핀을 꽂지 않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아이들하고 이것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는 펴서 관찰만 하는 걸로 속날개는 겉날개는 이렇게 90도로 옆으로 쭉 이렇게 180도로 쫙 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로 펴도 되니까 걱정 말고 아이들이 들어서 한번 펴보게 해주시면 얘를 펴놓으면 이 밑에 다리 찾기가 훨씬 더 쉽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해서 이제 조금 모양이
아주 예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곤충의 표본을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갖는 시간이고요. 이제 곤충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곤충의 기본 구조 특징입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머리에는 눈과 더듬이 입이 있고 눈은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번 달에 하고 있죠. 곤충의 눈. 그래서 겹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겹눈으로 된 눈을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듬이와 입은 머리 부분에 달려 있고 다리는 가슴 부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온 몸에 다리가 이렇게 걸쳐서 배 쪽에 있는 것 같지만 배 쪽에는 소화기관이나 이런 생식기관이 달려 있고 가슴 부분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세 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3개씩 세 쌍, 총 6개의 다리와 2쌍의 날개. 겉날개 한 쌍, 속날개 한 쌍 해서 두 쌍의 날개가 있다라는 게 곤충의 기본 특징이고요. 만약에 3쌍의 다리가 아니라 4쌍이나 5쌍이 달렸다면 곤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곤충의 눈 모양,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겹눈, 곤충의 눈 모양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눈과 2-3개의 혼눈,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많이 시각이 이제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입 모양에 따라서 곤충의 입이 여러 가지 모양인데, 씹는 입, 빨아먹는 입, 얘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비하고 또 빨아먹는 입 누가 있을까요? 모기 있겠죠. 모기. 우리 피 빨아먹는 폭관을 빨대 꽂고 빨아먹는 모기 빨아입는 입일 거고요. 메뚜기라든지 사마귀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턱이 강력하게 씹는 입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핥아먹는 애, 파리 같은 애, 이런 애들은 이제 핥아먹는 핥는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요거 아이들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곤충에는 우리 그때 설명한 거 아이들 다시 한번 요거는 어땠는지 아이들이 발표를 한번 시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랬지 하고 여러 가지 활동 같이 이야기 나누기 해주시면 되고, 곤충에 이제 뭐 기문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애벌레일 때 가장 우리가 살펴보기 쉬운 이런 이제 기문 뭐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비단벌레에 대해서 조금 우리 뒤에 비단벌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벌레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초록색으로 약간 반짝이는 금색빛도 나는 이런 반짝거리는 색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고요. 등딱지가 딱딱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딱정벌레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딱정벌레 속에 들어가는 이제 한 종류고, 그리고 이 비단벌레 이 예쁜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라시대의 요 바탕에 보이는 요 초록색이 비단벌레 날개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장신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 교재에도 실려 있으니까 사진이랑 한번 아이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곤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곤충 표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 딱정벌레 나와 있다. 딱정벌레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비단벌레가. 네, 딱정벌레가 세계 40만 종이 넘게, 그래서 곤충의 한 3분의 1 정도는 딱정벌레라는 뭐 그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등이 다 딱딱한 아이들, 이런 애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애들 길러본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다 딱정벌레에 속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곤충 채집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들은 어릴 때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곤충 채집 이런 게 방학제도 있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판매되는 게 많으니까 보면 되고 이 곤충 표본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만들까요?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관찰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뭐 연구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장식용이나 취미로 만들기도 하겠죠. 수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곤충을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물을 우리가 잘 잡지는 않는데 우리가 잡아서는 그렇게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산 것을 그대로 우리가 표본을 만들면 잘못하면 모양이 망가지거나 내장이 썩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곤충 표본을 만들 때는 건조된 곤충을 그냥 구입해서 우리는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조된 곤충을 표본으로 만들다 보니까
연화 작업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뜨거운 물에 불리는 연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곤충도 이렇게 다리가 관절이 구부러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아까 비단벌레도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거든요. 요 관절 부분이 내가 움직였을 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잘 움직이면 연화가 잘 된 것이다. 잘 불려서 부러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발톱 부분이나 이런 것 아이들이 관찰 활동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돋보기 정도로는 그렇게 크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놓고 돋보기로 아이들이 보면요. 돋보기로만 이렇게 해서 봐도 약간 발톱 부분 이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곤충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본 만든 곤충 가지고 발톱을 보시면 우리가 손으로 살짝 이렇게 쓸어봐도 까끌한 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만지다가 부러질까 봐 조심스러우니까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한번 발톱 같은 거는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의 그 카메라 기능으로 같이 확대해서 보시면 더 잘 보일 거고요. 카메라 기능은 한 8배 뭐 이 정도까지 크게 되니까 돋보기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곤충의 특징을 관찰하는 데는 재밌을 것 같고 날개도 확대해서 보시면 재밌어요. 속날개.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이 속날개 보시면 재미있으니까 이런 문의도 한번 돋보기나 확대해서 아이들하고 관찰 활동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자기가 길러본 곤충이 있다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길러본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 그 길렀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보통 애벌레부터 기르거든요. 그런 벌레들은 그러니까 그런 곤충들을 길렀을 때 이제 발표도 좀 시켜보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수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연화를 미리 전날 꼭 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뜨거운 물 그냥 한 번만 부어 놓으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연화를 할 때는 뜨거운 물 선생님이 미리 연화를 해가시던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중간에 바꿔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30분 안에 우리가 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중간에 갈아주면서 했는데 그냥 집에서는 우리가 저녁에 부어 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갈 거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면 아침에 뜨거운 물 부어 놔셔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신다든가 이러면 돌봐줄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예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전날 그냥 뜨거운 물만 한번 부어놔 주십사 하고 그리고 아침엔 다 식으니까 물 버리고 애가 건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